대한민국에서 내 일자리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이 넘는데도 더 받겠다며 공장을 멈춰 세웠고, 그 순간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45조 원짜리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답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기려고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자기 자리를 가장 빠르게 지워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계산기에 찍힌 숫자,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대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어김없이 파업 조끼를 입고 공장 셔터를 내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요구액만 수십조 원.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연봉을 이미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아주 냉정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45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파업을 무기로 라인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계속 쥐어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도 없고 파업도 없는 1억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45만 대를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면 24시간, 365일, 불평 한마디 없이 돌아갑니다. 잠도 안 자고 성과급도 안 따지고 라인을 세우는 일도 없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답이 나온 셈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정밀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변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실수하고, 억울하면 태업하고, 화가 나면 라인을 세웁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 기업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파업이 선언된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3% 넘게 빠졌습니다. 461만 명 소액 주주들의 자산이 그 하루 동안 고스란히 증발했고, 협력업체 수백 곳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충격이 반복될수록 경영진의 결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가장 불완전한 부품을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파업은 원래 약자의 무기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였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업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상위 몇 % 안에 드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국가 핵심 산업의 심장부를 멈춰 세웠고, 명분을 잃은 싸움 앞에서 대중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싸움의 민낯이 드러날수록 경영진의 계산은 더욱 냉정해져 갔습니다. 그 민낯이 얼마나 차가운지 숫자 하나가 먼저 말해줍니다. 1억 2천만 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의 3배가 넘는 금액이고, 웬만한 중소기업 임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달라고 외치면서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투명한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휴가 확대. 글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허리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을 이미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멈춰 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협박의 무게만큼 대중의 시선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삼성 안에서도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청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더 위험한 공정을 막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들은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싶어도 회사 문 닫을까봐 한마디도 못 꺼냅니다. 연대는커녕 자기 목만 챙기겠다는 이 싸움 앞에서 대중이 등을 돌린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늘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착취받는 사람들이 뭉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업은 그 역사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자의 저항이 아니라 기득권의 욕심이라는 시선이 대중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고,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을 잃은 싸움은 안에서부터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입니다. 이들의 눈에 지금 이 파업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자동화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명분으로 읽혔습니다.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대중의 동정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경영진의 시선은 이제 공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주목한 그 공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장이 아닙니다. 외부 공기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된 밀폐 공간이고, 작업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싼 채 들어갑니다. 사람의 숨결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이 수억 원짜리 공정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예민한 곳입니다. 그 공장이 단 하루만 멈춰도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는 같은 재료로 같은 과정을 거쳐도 멀쩡하게 나오는 제품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공정 하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온도, 습도, 진동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수백억 원어치 제품이 불량으로 쏟아집니다. 공장이 멈추는 건 단순히 생산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공정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노조는 바로 이 약점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공장을 멈추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파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제대로 돌리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고 그 사이 쏟아지는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조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18일 멈추면 30조 원의 공백이 생긴다고 직접 말할 정도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버텨낼 수 없는 압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경영진은 이 협박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변수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파업도 없고 피로도 없고 실수도 없는 기계로 채운 공장. 그 구상이 협박을 받는 순간마다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노조는 공장을 인질로 잡으면 회사가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계산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그 협박은 백기를 드는 신호가 아니라 사람 없는 공장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로 바뀌었습니다. 칼을 겨눌수록 상대는 그 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고, 노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우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버튼을 누르게 만든 진짜 숫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영진의 엑셀 시트 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왜 기업들은 진작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로봇이 너무 비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산업용 로봇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훌쩍 넘었고, 그때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기술은 빨라지고 가격은 내려가고 기업의 선택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계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에게 드는 돈과 기계에 드는 돈입니다. 사람에게 드는 돈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월급, 성과급, 퇴직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돈은 매달 매년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거기다 해마다 인상 요구가 붙고 파업 리스크까지 얹어지면 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0년이 지나면 처음 계약했던 연봉의 2배가 넘는 돈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떠안는 일입니다. 반면 로봇은 결이 다릅니다. 처음 살 때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회사 재산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을 사는데 쓴 돈을 몇 년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냅니다. 퇴직금 걱정도 없고 산재사고 리스크도 사라지고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아파도 쉬지 않고 억울해도 태업하지 않으며 성과급이 적어도 공장 문을 닫지 않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산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 가격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가격을 2천만 원대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의 2달치 월급 수준입니다. 그 로봇이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일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이미 로봇이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기업이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는 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두 그래프를 겹쳐놓으면 어느 순간 교차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한쪽은 해마다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해마다 내려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데스크로스, 즉 죽음의 교차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차점을 넘는 순간 경영진에게 사람을 고용하는 건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파업은 그 교차점을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기는 역할을 했고, 이 흐름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지구 반대편을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수만 명씩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메타는 2023년 한 해에만 2만 1천 명을 내보내며 이를 효율의 해라고 불렀고, 아마존은 2만 7천 명을 줄이면서 물류 창고 자동화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숫자들을 합치면 서울 중구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들이 자른 건 성과가 난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봇과 AI로 대체 가능한 자리들이었고, 기업들은 이미 다음 시대의 공장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공장 앞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파업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공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건비를 줄이고 자동화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이미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자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협상 테이블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기이하게 보이는지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속도의 차이가 격차를 만들고 격차는 결국 시장을 바꿉니다. TSMC는 파업 없이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조용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라인을 세우는 하루하루가 경쟁자들에게는 앞서 나갈 시간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기술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있어도 시간 격차는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받아내는 동안 회사의 미래는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지우는 선택을 앞당긴 건 파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이 그 버튼을 더 빠르게 누르도록 도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쳐도 노조가 그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페널티를 사실상 없애버린 겁니다. 싸워서 지더라도 잃을 게 없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법안은 신호탄이었습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손실이 쌓여도 노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협상 테이블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버텨봤자 손해는 기업 몫이고 노조는 잃을 게 없습니다. 협박의 강도는 높아지는데 그 협박에 따른 책임은 사라진 겁니다. 페널티 없는 싸움에서 한쪽만 계속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경영진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겁니다. 인건비가 낮고 파업 리스크가 없고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줄지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선택을 했고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나가면 일자리도 함께 나갑니다. 협력업체도 그 주변 상권도 함께 흔들립니다. 노조가 지키려던 그 일자리가 노조 때문에 국경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공장은 국내에 2대 로봇으로 채우는 겁니다.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빈자리를 기계로 메우고 기존 인력이 나가면 그 자리도 자동화로 대체합니다. 어차피 파업을 해도 손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하고 사람을 뽑을수록 리스크만 커집니다. 뽑지 않으면 파업도 없고 성과급 요구도 없고 노란봉투법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자동화를 가속하면서 신규 채용 대신 로봇 투자를 늘린 결과 청년 제조업 취업률이 10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가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더 두꺼운 방패를 쥐어준 반면 그 방패 밖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더 좁아진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사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가장 무겁게 떨어진 곳은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의 어깨 위였습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밤새 자기소개서를 고쳐 쓴 청년들입니다. 그 문이 처음부터 잠겨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문 앞에 줄 선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채용 규모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수천 명씩 뽑던 공개 채용은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고 그 수시 채용마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파업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새 사람을 들이는 결정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기존 직원들의 연봉이 오를수록 신입이 들어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그 좁아진 자리마저 로봇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인건비 상한선을 끌어올리면 그 여파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번집니다.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낮추면 협력업체는 허리말을 졸라매고 허리띠를 조이면 채용부터 줄입니다. 한 명의 기득권 노조원이 지키는 철밥통이 10명의 청년이 들어설 자리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노조원 한 명의 연봉 인상분이 신입 두세 명의 채용 예산과 맞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더 받음이 누군가의 시작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통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청년, 원하는 직종에 들어가지 못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청년, 스펙은 충분한데 서류조차 통과 못하고 지쳐가는 청년. 이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타래 중 하나를 따라가면 반드시 기득권 노조의 이기주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기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 이 침묵입니다. 파업을 선언하는 노조의 목소리는 뉴스 첫 화면을 장식하고 협상 결과는 속보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용 공고가 하나씩 사라지는 건 아무도 뉴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면접 준비를 포기한 청년의 이야기는 어느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누군가의 시작을 막았지만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의 침묵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쌓이는 동안 기업의 선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선택이 굳어진 그 끝에 어떤 공장이 남을지 이제는 그림이 보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없는 곳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로봇팔이 휘지 않고 움직이고 반도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찍혀 나옵니다. 45만 대의 로봇이 침묵 속에 돌아가는 이 공장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업이 한번 터질 때마다 그 현실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고 노조가 공장을 세울 때마다 경영진의 무인화 계획은 한 페이지씩 더 넣어갑니다. 그 페이지의 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면 회사가 무릎을 꿇고 요구를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그 협박은 굴복의 신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제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자동화 투자 예산이 늘어났고 협상이 반복될수록 무인공장 전환 계획은 한 줄씩 더 구체화됐습니다. 성과급을 더 받겠다는 요구가 결국 스스로의 자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자충수는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수록 전쟁에서 지는 구조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아십니까?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잃었습니다. 당장 몇 푼을 더 얻어내는 사이 자신들을 영원히 필요 없게 만들 무인화 버튼을 스스로 누른 것.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걷고 있는 길이 정확히 그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배를 가를수록 거위는 약해지고 거위가 약해질수록 황금알도 멈춥니다. 그리고 황금알이 멈추는 순간 거위의 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5월 21일 노조는 다시 공장을 멈춰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받겠다는 요구는 여전하고 협박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이 끝난 뒤 경영진의 책상 위에 올라올 서류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 꺼진 조명 아래 쉬지 않고 돌아가는 로봇, 그리고 파업 조끼를 입을 필요조차 없어진 빈자리들입니다. 성과급 몇 푼을 더 받겠다고 버티는 동안 그 자리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실력 없이 떼쓰기로 자리를 보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 선택이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에 어떤 신호를 남길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노조는 그 버튼을 끝까지 누를까요? 삼성전자 파업.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